자, 3교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또 2교시 끝나고 또 생각을 못 해가지고 공부한 요령 이런 거 복습 요령을 말씀 못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을 이제 2번 들으셨어요. 수업 시간 내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러면 경영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오니까. 물론 심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이 훨씬 가능성도 높고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거는 또 별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복습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공부 요령 6단계는 지금은 설명 못 하겠지만 그 중에 1단계가 뭐냐면은 그 수업 들은 거를 복습을 하시되 요약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해한 거, 이해 못한 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또 외우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요약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복습을 이제 언제 하는 게 중요하냐. 보통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디 독서실 가서 하거나 이렇게 일정 시간 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한 서너 시간 후에. 아니면 일주일 정도 공부 모아놓고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수업 들은 거를 저녁 때 책을 펼치면 100% 기억이 날까요? 안 그런 경우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한 뭐 20% 까먹고 뭐 어쩌면 뭐 30-40%까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주말에 모아서 한다 그러면 거의 20-20%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수업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분량을 요약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요약을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또 보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이게 복습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써서 이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뭐 그림으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표로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면 계속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 오늘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뭘 할 거야?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또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가지 마시고 이거를 또 하고 가.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야 이게 연결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공부하고 요렇게 공부하시면은 이 공부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면 얘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다음날 여기서 또 시작하면 여기가 좀 까먹고 그러면은 연결이 잘 안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요거를 2번 한 거기 때문에 시간도 더 적게 걸리면서 이해가 더 잘 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3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한 과목 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복습용 공부하실 때는 1페이지부터 보셔야 돼요. 항상.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배웠던 걸 반복해서 보는 거니까 요게 한 5번, 6번 이어가면은 이거 다 보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탁탁탁탁 보면서 넘어가도 금방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로 배운 거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제가 오늘은 2가지 말씀드렸는데 복습하는 타이밍은 쉬는 시간에 앞 시간 1시간 분량을 10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요번에 3교시 끝나면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끝났을 때 바로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10분을 더 소비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3주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평소랑 다른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공부 습관을. 3주가 지나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색하지도 않고. 그거를 오늘부터 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손으로 정리하는 거하고 반복해서 보는 거. 맨 앞에서부터 다시 보는 거. 그러면 진짜 공부가 수월하고 힘이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 자, 이제 3교시로 들어왔는데 앞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그중에 전략의 절차라는 것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죠. 전략 수립이 그 기업 전략이 있고요. 기업 전략 어디로 방향,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어떻게, 방법.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 안 해도 머리에 남아요. 자, 방향이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공격 또는 성장, 하나는 유지, 하나는 방어 또는 축소, 이렇게 됐고, 요거는 목표가 마켓쉐어나 세일즈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외부에 있다. 자, 얘네들은 목표가 이익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내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위에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 성장 전략의 절차 얘기를 하면, 개별 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먼저 하고 다각화한다 그랬어요. 자, 수익적 통합은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라인 상에서 뭐 이렇게 통합하거나 전방 통합, 또는 얘가 이렇게 통합하거나 후방 통합, 이런 거가 있다고 했고, 다각화는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얘를 나중에 하는 이유는 위험이 크기가 다른데, 대개는 위험이 낮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낮은 위험을 먼저 택하고 높은 위험은 뒤로 뺀다. 얘도 위험이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수익적 통합은, 요거는 아웃소싱과 반대 개념인데, 얘는 통제력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유연성이 낮은 단점이 있고, 얘는 통제력이 낮지만 유연성이 높고요. 또 추가 장점으로는 비용이나 세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융화가 어렵고, 얘는 장점으로는 융화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비용과 세금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이제 앞에 했었고요. 조금 더 살 붙이고 사업부 전략 조금 더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 그러니까 장점은 요 서로 상보적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단점이 장점화되고 여기 장점이 단점화되니까 그냥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데, 단점이 뭐냐면 잠재적인 경쟁자가 양성될 수 있다. 양성의 말은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가 되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잠재 경쟁자가 양성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나이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키는 대표적인 이 아웃소싱, 외부하는 기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나이키가 직접 하는 거는 두 가지 기능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직접 하는 건 뭘까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R&D하고 판매는 직접 해요. 그리고 이제 제조는 외주를 줍니다. 제조 기능이 외주를 주는데, 이 나이키 회사 제품의 그 외주를 과거에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그걸 맡아서 납품을 했었어요. 하청업체로서. 하청이라고도 하죠. 하청.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 회사들이, 그 부산에 있는 그 신발 제조 공장들이 나이키가 요구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퀄리티, 이거를 충족시켜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몇 년 정도 하다 보면은 어떤 욕심이 생기죠? 내가 하청업체로서 일을 하면 그 마진이 높아요, 낮아요? 마진이 낮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다 설계된 거 다 주니까, 우린 조립만 하는 거니까. 그죠? 내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수익도 낮겠지. 그런데 그런 걸 자주 해서 내가 능력이 올라가다 보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야, 내가 신발 진짜 잘 만드니까
내 브랜드 갖고 독자 사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발 브랜드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얘네들의 외주를 저 동남아에서 하고 있어요. 글로 넘어갔다고 공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 아웃소싱 받은 그 외주업체 하청업체가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 요건 이제 앞 시간 안 했으니까 하나 추가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다학화를 조금 더 갈 건데 요거 한 20-30분 걸려요. 요거 설명하는데. 우선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다학화의 목적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다학화의 방법.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학화 목적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위험 감소. 책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어디 있냐면은 5페이지의 꼭대기에 나와요. 위험 감소, 그다음에 성장 추구, 내부 시장 활용,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행사, 범위의 경제. 이건 범위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5가지 목적이 있다고 나오죠? 그 중에서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앞에 2개, 위험 감소나 성장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 반면에 뒤에 3개, 내부 시장 활용, 지배력 행사, 범위 경제는 바람직한 목적으로 분류할 줄 아셔야 돼요. 의미를. 자, 그럼 이제 위험 감소부터 해볼게요. 위험 감소는 위험 감소 자체는 좋은 말이죠. 위험은 낮을수록 좋다. 그 위험 감소는 좋은 말인데 다만 다각화의 목적으로서 위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각화하려는 목적으로서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다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럴까? 대답이 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위험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안전한 생활을 원해. 그러면서 이제 스킨스쿠버하고, 그죠? 낙하산 타고 막, 행글라이딩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나는 위험 낮춘 목적인데, 위험 높은 대안을 선택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다각화 자체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는 목적으로 다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을 추구하는 건 좋은 말이에요. 성장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성장하는 게 뭐가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다학화의 목적으로서 성장 추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다학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대답이 이거는 왜냐하면 요거는 CEO만을 위한 의사결정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위하기보다는 경영자 자신만을 위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어떤 경영자가 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거의 그냥 정복을 했어요. 완전히 혼자 그냥 마켓이 한 90% 정도 되는 독보적 1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창출이 돼. 그런 상태에서 이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내가 한 기업의 사장보다는 여러 기업의 회장이 낫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딴 영역 가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워낙 능력이 특출나니까 딴 데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학화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역. 이게 다학화는요. 신제품 가지고 신시장 들어가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햇반을 잘 만드는 식품회사인데 영화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런 것들은 경영자가 나는 있잖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나는 한 기업의 사장보다는 여러 기업의 회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학화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렇게 성격이 다른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데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으면 안 되는 개념인데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금을 만들려고 다학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이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게 하나는 건설업이고 하나는 금융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같은 경우를 잘해서 시장 국내에서 섬유업계에서 1등인 회사가
갑자기 건설 산업에 진출하든지 금융에 진출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한 영역이 아닌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회장 뽀대 있잖아. 이런 것도 있지만 비자금 목표도 있다. 왜 그러냐면 건설업은 현금 거래가 많은 산업이에요. 그렇죠? 오늘 와서 오늘 하루 일한 사람 오늘 일당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일부러 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어떤 영역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 사옥을 자기가 직접 짓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 사옥을 만들고 싶은데 남한테 외주 주지 않고 내가 직접 하고 싶어서 건설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또 스포츠 구단을 갑자기 사가지고 스포츠 구단 운영도 완전히 노하우가 필요한데 내 스포츠가 뭐 별거 있냐, 뭐 내가 좋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스포츠 구단 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거기서 자금 경색이 생겨서 모기업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장만을 위해서 다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자 자신만을 위한 경우가 있어서 이다. 반면에 그 뒤에 세 가지, 내부 시장 활용, 시장 지배력 행사, 범위의 경제. 이 범위의 경제는 아까 배운 규모의 경제의 반대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공부할 때 반대말을 동시에 놓고 비교하면 상당히 이해가 잘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거부터 할게요. 내부시장 활용부터 해볼게요. 내부시장 활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진출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자원이, 추가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새로운 자원들을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내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의미다. 그렇죠? 기계나 사람의 활용도를 높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다. 그런 다각화는 바람직하다.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높인 거니까. 또는 그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독점이 더 강해지니까 독점력이. 그 다음에 범위 경제인데, 규모 경제랑 뭐가 다르냐? 규모 경제는 대개는 단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그다음에 가격 경쟁을 하는 게 규모의 경제라면, 범위 경제는 같은 기계의 활용도를 높여서 이거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다양한 제품. 근데 이것도 기존 기계를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다각화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다각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내 창업. 이거는 내부 개발이라고도 하고요. 내부 개발. 두 번째가 조인트 벤처. 세 번째가 M&A. 인수 합병.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햇반을 만드는 회사인데 플러스 영화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 햇반 만드는 회사인데. 자, 그럼 요건 뭐냐면, 사내 창업 내부 개발은 내가 직접 감독 뽑고 배우 뽑고 영화 기자재 사서 내가 직접 영화사를 차려서 가는 거예요. 사내 창업 내부 개발. 조인트 벤처 뭐냐면, 조인트가 있으니까, 조인트 벤처는 뭐냐면은 약 50% 내외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그 영화 산업에서 잘 나가는 회사, 뭐 김씨네도 좋고 이씨네도 좋고 이런 애들을 5대5 정도로 투자하면서 영화 산업에 진출하는 거예요. 50% 내외 지분을 가지고 진출하는 거예요. 조인해서 들어가는 거고, 인수합병은 이거는 100% 매수하는 거예요. 누구를? 현재 영화 산업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직접 진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협력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얘는 중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성격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줄 아시면 되는데, 책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그게 페이지 5페이지의 그 표를 잠깐 보시죠. 그럼 이렇게 표가 이렇게
여기가 사내 창업, M&A, 여기가 아마 장점, 단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뭐 두세 개씩 이렇게 있는데 다 보지 말고, 여러분 복습하시면 되니까 다 보지 말고 비용과 관련된 것만 잠깐 보자. 비용 관련된 것만 보자. 자, 그러면 사내 창업의 장점은 전체 비용 저렴, 단점은 개발비가 높고요. M&A는 장점이 개발비가 낮고 장점은 인수비가 높아요. 요 네 가지만 잘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사실은 사내 창업의 장단점만 아시면 인수합병의 장단점은 단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만 아셔도 돼요. 그쵸? 아니면 장점 하나만 아셔도 돼요. 단점은 또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 M&A의 단점 중에 인수비가 높다. 그러니까 단점은 비용 높은 거고 장점 비용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 M&A 단점으로 인수비가 높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 건데, 자, 예를 들면 얘가 A 회사가 있고요. 이게 나라고 치고 얘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회사 이거를 100% 매수하면요, 그게 일단은 M&A입니다. 이 회사 100% 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돈을 주는데 요 회사를 합병기업이라고, 합병회사 또는 합병기업이라고 부르고, 합병기업, 합병회사가 또 합병회사라고 부르고, 여기를 피합병회사라고 부릅니다. 피합병회사. 이렇게 부르는데 요 회사에 fair market valu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정한 시장 가치를 영어로 fair market value 이렇게 불러요. 요게 100억인 회사를 치게 100억. fair market value가 100억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 야, 너를 내가 인수할 테니 인수하면서 내가 100억을 줄 테니 나한테 100% 팔아라. 100억을. 그럼 이 회사가 팔까요, 안 팔까요? 100억짜리 회사한테 100억 줄 테니 팔아라면 팔아요, 안 팔아요? 되게 안 팝니다. 왜냐면 딴 데도 팔 데가 많고, 그쵸?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억짜리니까 남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120억을 줄 테니 팔아라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그때는 팝니다. 그쵸? 왜냐면 나 100억짜리인데 120억 준다고 하니까 20억 남는 장사니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인수비가 비싸다. M&A는 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인수비가 비싸다. 이건데 우리는 요 120억에서 100억을 뺀 것을 20억이라고 하는데 20억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합병 차익이라고 불러요. 합병 차익. 그러면 합병으로부터 생긴 차익인데 이건 누구의 합병 차익이냐면 피합병 회사의 합병 차익이. 그쵸? 100억짜리인데 120억 받았으니까 20억이 남았잖아요. 합병 차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합병회사 A 회사는 바보입니까? 100억짜리 회사 120억 주고 20억 비싸게 주고 사면 바보 아니에요? 왜 20억 비싼 데서 살까요? 100억짜리인데 왜 120억 주고 살까? 대답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혼자 있으면 100억이지만 얘를 내가 120억을 주고라도 산 다음에 이걸 하나로 합치면 이게 한 회사가 됐어. 그죠?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생겨. 그러니까 얘는 개발을 잘하는데 나는 판매를 잘해. 그러니까 개발과 판매가 잘 아구가 맞아가지고 아주 좋은 제품이 금방금방 나와. 그러면은 얘를 150억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면 이렇게 빼면은 30억이 남잖아요. 이것도 합병차익인데 누구의 합병차익이지 이거는? 요 회사. A라는 회사의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이. 그러면 이거는 윈윈이죠. 얘도 30억 남고 얘도 20억 남고 둘이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합병이라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 아주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아주 작은 못난 회사를 깎아서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 1등으로 잘 나가는 회사를 비싸더라도 사는 게 좋을까요? 비싸더라도 잘 나가는 회사 사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 빨리 큰 회사가 누구예요? 그게 구글이에요, 구글. 예. 그 다음에 이제 메타로 바꾼 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자기가 그거, 초기엔 자기가 개발했겠지만 그 나머지 계속 붙는 거는 인수합병으로 더 빠르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세계 1등이 되면서 더 이상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등이 돼서 비싸게 사더라도 이걸 합쳐갖고 더 키우면 분명히 남는다고 본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 하세요. 아, 여기는 비싸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수비가 비싸다. 그럼 일로 와서 여기는 사는 창업은 여기 그 전체 비용 저렴 써 있는데 전체 비용은 인수비가 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수는 아니니까. 인수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 비용 저렴인데 왜 여긴 저렴하냐면 내가 직접 영화사 차려서 영화 기자재 사고 감독 뽑고 배우 뽑으면 그냥 페어마켓 밸류로 사면 돼요. 이거는. 현재 몸값 10억짜리 사람 10억 주고 사면 되고, 맞죠? 기기가 5억짜리 5억 주고 사면 되지 더 비싸게는 안 산다고. 그래서 여기는 전체 비용 저렴이에요. 맞죠? 전체 비용 저렴. 그런데 여기가 장점이 개발비가 싸요. 왜냐면은, 여기부터 할까? 여기가 개발비가 되게 비싸요. 오래 걸려. 왜냐면 초짜들이 하면은 작업이 쉽게 아주 퀄리티 높게, 완성도 높게 쉽게 나와요? 아니면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낭비가 많아요? 낭비가 많지. 그래서 하다가 실수하고 엔진하고, 그쵸? 처음부터 다시 찍고, 배우가 중간에 막 없어지고, 그쵸? 계약 파기되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 돈도 많이 들어, 여기가. 개발비가 비싸다. 근데 여기는 시장에 잘 나가는 1등 회사를 좀 비싸더라도 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 선수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촉촉촉 해서 그냥 엔지도 거의 안 나. 그쵸? 정말 연기도 잘하고 퀄리티 높아. 여기가 개발비가 싸겠지. 그러면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셋업할 때 비용 하고 운영할 때 비용 둘로 구분하신 다음에 M&A는 셋업할 때 출발할 때 비용 비싸지만 운영할 땐 싸고 사는 창업은 출발할 땐 싸지만 운영할 때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식용으로 대비가 되시고 보충 설명 하나만 더 해드리면 이 합병차익이라는 단어는 재무관리 가서 배우는 용어예요. 유사한 개념인데 회계학 가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계학에서는 이런 거를 영업권이라고 해요. 영업권. 나중에 이제 무형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 안에 무형자산이라는 거 안에 영업권이라는 용어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실무에서는 합병차 영업권이란 말은 좀 어렵잖아요. 학습적 용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금이라고 많이 불러요. 권리금. 그래서 우리가 명동에서 포장마차를 하나 하는데 막 중국 애들 막 와갖고 거의 막 줄 서서 먹으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공정한 시장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돼. 그 포장마차 100억에 팔아라 그러면 팝니까? 그냥 지금도 100억 버는데 뭘 팔아. 그쵸? 120억을 주려 팔지. 그런 걸 뭐라 그러나? 권리금이라고 그래. 야,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단골도 많고 넌 여기다 그냥 간판만 세워도 그냥 이 정도 벌어. 그러니까 100억 갖고 안 돼. 권리금 달라고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자, 사업부 전략은 앞에서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는 경쟁 전략이라고 해요. 경쟁 전략. 배웠고 경쟁 전략은 경쟁 우위, 즉 무기가 있어야 된다. 우수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배웠습니다.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요번에도 포터인데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이런 도구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요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요? 네,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자, 이 본원적 경쟁 전략은 이 본원적이라는 단어가 그냥 기본적, 근본적 이런 거기 때문에 없어도 그냥 의미는 통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생긴 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요 X축, 요 가로축은 요 경쟁 우위를 소개한 거예요. 경쟁 무기인데 무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건 원가 아니면 가격. 그다음 여기는 차별성. 이렇게 두 가지가 무기가 되고요. 세로축은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우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경쟁우위. 여기는 경쟁 범위. 넓다 좁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경쟁 범위가 넓은데 원가 경쟁, 가격 경쟁하는 것을 원가 우위 전략이라 하고 원가 우위 전략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불러요. 차별화 전략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집중화 그러니까 경쟁 범위가 좁은 것을 일부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걸 집중화 전략이라 하되 집중화 전략은 다시 반 잘라서 이렇게 반 잘라서 이쪽은 원가의 집중화, 이쪽은 차별화 집중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사업부 전략이 몇 개냐 그러면은 3개인데 4개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1개, 2개, 3개인데 이걸 둘로 나누면 4개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요거만 마무리 지면 이제 마칠 건데 우선은 이 원가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좀 상충된 개념이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둘은 좀 상충된 개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원가의 전략은 어떤 회사가 원가의 전략을 택하면 좋으냐 그러면 제조나 자재관리 분야가 강한 회사가 원가의 전략을 택하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나 자재관리. 그럼 제조나 자재관리가 강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런 그림을 배우셨어요. 이게 뭐죠? 포토의 가치 사슬입니다. 가치 사슬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주활동, 아니면 본원적 활동. 여기가 보조활동, 아니면 지원활동. 이렇게 했었어요. 요건 5개가 있고, 이건 4개. 배웠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제조나 자재관리가 강하다는 어디쯤 되냐면은 그냥 대충 러프하게 여기가 제조가 있다 치면 요 정도가 강한 쪽이. 여기가 강하면 원가 전략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제조나 자재관리는 주로 업무의 흐름상 주로 가운데 아니면 중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이 강하면 이 전체 흐름 중에선 가운데 쪽, 중간. 그러니까 구매, 제조, 판매하면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이 강한 회사가 주로 원가의 전략을 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거는 이제 복습용이니까 제가 지워도 되고요. 그만큼. 이 차별화 전략은 어떤 회사가 쓰면 좋으냐? 그럼 대답이 주로 R&D나 마케팅이 강한 회사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R&D나 마케팅 강한 회사가 주로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R&D나 마케팅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포토의 가치사슬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이렇게 생겼는데 R&D가 어딨냐 그러면 R&D가 여기 어디쯤 있고요. R&D가 마케팅이 어딨냐 그러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그래서 여기가 강하거나 여기가 강한 회사가 차별화 전략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R&D나 마케팅은요, 저기는 사람으로 치면 가운데 그러면 허리가 튼튼하고 뚝심이 좋은 사람, 허리가 튼튼한 사람 친다면 여기는 R&D는 머리가 좋은 사람, 마케팅은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가운데 중심 분야 허리라면 여기는 머리나 손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부분, 그러니까 주로 양끝, 그죠? 머리나 몸통에서 머리나 손에 붙어 있는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가 강한 회사가 차별화 전략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르긴 하구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원가의 전략을 쓰면 제조나 자재관리가 강해서 원가의 전략을 쓰면 장점은 원가나 가격이 낮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차별성이 없다는 게 차별이 없다고 해도 낮다고 해도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게 단점인데 우리가 만약에 R&D나 마케팅을 이제 이쪽 강한 차별화 전략을 쓰게 되면 장점은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제품은 비싸게 가격을 매겨도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인정을 해줍니다.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대신에 단점은 모방 가능성. 그죠? 우리가 차별화하려면 R&D에서 엄청나게 연구개발해서 오랜 시간에 돈 투자해갖고 겨우 개발했더니 옆에서 보다가 금방 따라와. 그럼 이게 아깝잖아요. 투자한 게. 그 모방이 불가능해 되는데 모방이 가능하면 이런 차별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상충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생산관리 배우시면요. 원가위는 되게 소품종, 다량 생산 이런 특징이 있고요. 차별화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우리는 연속 생산이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단속 생산이라고 해요. 다 나중에 할 거예요. 완전 반대구나. 개념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가를 낮춘다고 하면은 회사 외부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부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부에 관심 있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이윤이 있는 자리인데 이윤의 폭을 높이는 방법이 여기를 이렇게 줄여서 그죠? 비용을 줄여서 이윤의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죠. 이 방향 이렇게. 이게 내부에 관심 있잖아요. 회사 내부에 이윤의 폭을 넓히긴 넓혀야 되는데 방법이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형광등 요즘에 전기세 비싸니까 홀수계만 켜라. 응? 아니면 점심시간에 꺼라. 한다든지 인원을 좀 줄여라. 10명이 안 되고 9명으로 줄여라. 그게 다 이쪽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윤폭을 넓히긴 하는데 내부에 관심 있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이 이윤의 폭을 넓히고 싶은데 방법이 R&D나 차별화된 제품이나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고도화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비싼 제품을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향성 이거예요. 이쪽으로. 그죠? 자, 이윤이 주로 소비자나 경쟁자를 잘 봐서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제품, 경쟁자가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이 외부에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상반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집중화는 색깔이 파란 색깔로 해서 집중화는 주로 그 니치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 니치 기업. 자, 니치 기업이란 말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마케팅 가서 영어는 제대로 볼 건데 니치 기업은 그 니치 시장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니치가 뭐예요? 니치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지? 우리나라 말로? 틈새라고 해요. 틈새. 틈새 라면도 있는데 틈새 시장. 틈새 라면이 왜 그런 브랜드가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 저기 숙명여대 앞인가 거기 가면은 라면집인데 요렇게 그냥 좁은 이렇게 좁게 요렇게 생긴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한 줄로 앉을 만한 그 집이 틈새 라면집인데 그게 좀 유명해져 가지고 틈새는 그 영어로 니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규모의 작은 시장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을 니치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하면 작은 시장에서 일부 시장에서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전문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뭐가 있냐면 위험이 높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예만 들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거의 세계적 기술을 가져가지고 세계를 살짝 제패했던 중소기업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MP3를 만든 회사였었어요. 아마 I로 시작하는 어떤 브랜드고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종적을 감췄죠. 전 세계에서 MP3를 최초로 개발한 게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에요. I로 시작하는.
근데 얘가 혁신적인 제품인데 왜냐면은 그 전까지 음악을 소비하려면 되게 이제 테이프나 전축, LP 판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CD 정도인데 이게 좀 크고 그 뭐지 이런 그 CD 플레이어도 크잖아요.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MP3로 오면서 음향이 디지털 파일로 되면서 복사도 쉽고 요만하잖아요. 그쵸? 완전 혁신적인 음질도 좋고 그래서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엄청 거의 뭐 초기에는 전체 시장의 8, 9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런데 위험해. 그런 전문성이 있는데 위험해.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면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그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대표적으로 삼성과 애플. 얘네들이 들어와서 MP3를 만들어 팔고 또 얘네들은 자기네 스마트폰에 아예 깔아갖고 팔고 그러니까 MP3만 사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어요. 없어지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작으면 작아서 위험하지만 너무 커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도 이것도 세계 최초면서 아주 잘 만들어. 그 회사도 우연히 또 I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요. 이걸 사서 자동차에 추가 장착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죠?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시장이 커지고 요즘 필수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누가 뛰어들어요?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아예 차에다가 장착해서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팔겠어 못 팔겠어? 못 팔지.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커도 위험해져요. 전문성이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원가나 차별화는 상충됐기 때문에 원가위를 추가하다 보면 차별화가 떨어지고 차별을 추가하면 원가위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충관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여기는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은 품종이 적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다품종을 추구해서 범위 경제를 추구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을 못 해갖고 많이 못 팔아요. 이런 트레이드 관계가 있어. 그런데 요거를 잘 상충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조화시키면 다품종이면서 다량화 생산이 가능해요. 이 둘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원가의 컨셉과 차별화 컨셉이 완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조화가 되려면 그냥 저절로는 안 되고 혁신적인 기술을 거쳐야 돼. 어떤 혁신적 기술이 나와서 원가도 낮아지면서 차별성도 생기는. 그래서 다품종이면서도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한. 그죠? 이러한 새로운 분야로 가서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다품종 다량을 영어로 하면 이거를 책에는 아마 대량 개별화 이렇게 했거나 대량 고객화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요게 대량이고 요게 개별화나 고객화예요. 영어로는 여기가 이제 영어로는 여기가 매스고요. 매스. 그건 커스터마이징, 커스터까지만 쓸게요. 커스터미제이션, 커스터마이징. 요런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은 혁신 기술을 거쳐야 된다. 혁신 기술의 예로는 JIT나 FMS라는 게 있다. 근데 요거는 워낙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언제 하냐 그러면 이건 생산관리 가서 해. 생산관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JIT나 FMS. 그래서 요 부분을 책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8페이지에. 지금 저는 칠판에는 원가랑 차별화가 왼쪽 오른쪽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노란 화살표로 제가 상충됐다고 표시했잖아요. 책에는 위아래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런 화살표를 좀 표시해 주세요. 얘가 원가랑 차별화가 상충돼 있어 서로. 그 화살표 화살표에 표시한 다음에 이거를 왼쪽으로 끌고 와서 어중간하게 섞으면 수익성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져. 아무것도 안 돼. 반면에 오른쪽으로 가서 잘 조화시키면 수익성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지금 8페이지 보셔야 돼요. 8페이지.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영어로 mass customization 써있죠. mass가 뭐다? 대량. customization이
고객화라고 해석해도 되고 개별화라고 해석해도 돼요. 대량 개별화, 대량 고객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3번 유도 전략과 4번 협력 전략 두 개가 남았는데 제가 한 5분에서 10분만 더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자, 유도 전략은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중소기업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할 때 쓸 수 있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럴 때 되게 작은 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 힘을 역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 힘을 역용한다. 두 번째 방법은 더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한다.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 이 두 가지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유도 전략이 뭐냐면 진짜 유도 경기에서 운동 경기, 유도 경기에서 유도 경기든 뭐 권투든 레슬링이든 상관이 없는데 씨름이든 되게 등치 큰 사람이 등치 작은 사람을 이겨요. 그쵸?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등치 차이가 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체급별로 싸우잖아요, 우리가. 작은 사람, 이렇게 큰 사람, 이렇게 체급별로, 그러니까 스포츠라서 그런데 일반 기업은 그런 거 없어요? 삼성하고 이런 뭐 A전자 그냥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작은 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그 운동으로 치면 체급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상대 힘을 맞부딪혀서 이길 수 어차피 힘이 안 돼요. 이길 수도 없고, 그래 역용해야 되고 선점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씨름 말고 일본 씨름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씨름이 스모라는 씨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씨름보다 더 단순해요. 우리나라 씨름은 삿바가 있어갖고 서로 잡고 막 넘겨뜨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삿바도 없고 그냥 밀어가지고 이기는 방법은 상대편을 그 원형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거나, 우리나라 씨름은 밖으로 나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하거든요. 근데 그 스모는 밖으로 나가도 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가 땅에 닿아져요. 그건 우리나라 씨름과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스모 경기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랑 시작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갖고 이렇게 요입당 하듯이 해서 딱 시작 그러면은 일단 서로 막 부딪혀요. 서로 전속적으로 상대편한테 가가지고 아까 치킨게임 하듯이. 그래서 딱 붙자마자 상대를 이렇게 밀어내. 그러면 이겨. 그냥 밀고 나가면 이겨.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 밀고 올 때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짝 피하면서 오히려 땡겨버려요. 그럼 상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고. 그쵸? 그건 유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도도 그렇고 아까 씨름도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씨름 경기장이 약간 이게 야구장 마운드처럼 약간 가운데가 높아요. 약간 끝으로 가면 약간 내려가고, 그러면 시작할 때 가운데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 이렇게 좀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받치기보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차지하면 상대를 이렇게 눌러갖고 넘겨뜨릴 수도 있으니까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민첩하니까. 몸집은 작지만 민첩하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몸집은 크지만 둔하다, 느리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전략으로 유도 전략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협력적 전략.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니까 지우고, 우리는 이 어떻게 얘기할 때 사업부 전략이 경쟁 전략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협력 전략이에요. 협력적인데 그냥 협력만 쓸게요. 협력 전략 있는 거예요. 그거에 예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찾을 때 경쟁에서 이겨서 우수한 뭐 이겨서 차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잘 협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여러분은 경쟁자예요. 경쟁에서 이겨도 돼. 목표가 다. 그런데 잘 협력하면은 오히려 더 둘 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싸워서 이기는 것만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략 제휴인데, 전략 제휴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경쟁사 간에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런 성격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협조다. 또는 임시적 협조다. 임시적 협조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경쟁사 간에도 가능하다. 일시적이다. 두 가지인데요. 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자제품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국제적인 회사가.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한 회사는 공장이 저 파주 쪽에 있고요. 한 회사는 저 수원 오산 쪽에 있어요. 둘 다 경기도에 있는데 이 회사들이 만드는 그 물량이 국내 시장만 갖고 사업하면 안 돼요. 그 규모 경제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몇백만 대 팔았고 안 되고 몇 천만 대를 팔아야 이게 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쪽 수출하려면 인천항 통해서 나가면 되고 저기 뭐 그 아메리카나 이쪽 가려면 부산항 통해서 가면 된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들은 경쟁자잖아요. 가정이에요. 두 회사가 매일 하루에 컨테이너 반대 분량이 매일 수요가 하루에 반 컨테이너 분량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시장 수요에 즉각 대처하려면 매일매일 반 컨테이너를 보내면 돼. 그런데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요금이 아까워요. 그럴 때 경쟁사지만 둘이 만나서 야, 우리가 했잖아. 매일 반 컨테이너씩 따로따로 보내지 말고 컨테이너 하나 빌려서 둘이 반씩 부담하자.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컨테이너 분량이 늘어나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잠깐 협조했다가 또 그게 해소가 되면 다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전략적 제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을 때는 주식을 상호 보유를 할까요? 안 할까요? 되게. 내가 제 회사 주식도 사고 저는 내 회사 주식 사고 이런 경우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어질 걸 염두에 두고 만난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헤어지려면 관계를 서로 간단하게 맺어두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전략적 제휴는 그렇게 간단하게 구두상으로도 제휴할 수도 있고 간단한 계약서 한 장 써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주식을 상호 보유해도 돼요. 상호 보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엄청 스펙트럼이 넓어요. 전략적 제휴는 구두상으로 제휴하는 경우서부터 뭐 간단한 계약서 한 장 쓰는 경우서부터 아예 내 주식을 제가 사고 제 주식을 내가 사서 서로 완전 끈끈하게 연을 맺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적 제휴가 해소되면 그냥 오늘이라도 팔면 다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제휴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저 두 회사가 협력을 잘해가지고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다. 둘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협조를 하더라도 주식의 상호보유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불가능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두상으로만 약속해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8페이지까지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이 전략과 원론 부분을 최대한 중요한 개념 위주로 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